3개월의 여지를 둔 예산안, 국가 운영비는 하루 만에 통과를 시켜놓고 이제 본인들의 의석수를 따지는 선거구 문제를 두고는 굉장히 눈치 싸움을 벌이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불편한 걸 누가 야기했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올라온 법안은 225대 75였잖아요. 근데 지금 4+1 협의체가 낸 그 의석수는 250대 50이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근거가 뭔지 왜 변화했는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225대 75가 법안에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방송하시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절대로 저 법안 통과 못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225라고 하는 경우 253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를 225로 줄이는 거 도저히 몇 개월 만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뭐 그 민주당이랑 그 다른 정당들은 그거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안 올려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250에서 50이 돼요. 그러면 지금 그 공수처 법안이랑 이런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결집된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정당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지역구, 요새 의원들은 지역구의 활동을 활발히 해야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제도가. 근데 그랬을 때 그 지역 구민들, 그다음에 원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유권자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왜 225대 75냐? 대표성, 비례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지금 250석에서 50석으로 오느냐? 그리고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준준연동형이냐? 뭐 케이블 씌울 거냐? 아니면 권역별이 들어가느냐? 석패율이 들어가느냐? 그거 누가 설명해요? 그거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 기자분들한테 본인이 정개특위위원장 할 때 이거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빈축을 샀죠. 그런 문제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거나 이래야 뭐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갑자기 뭐 의석수 변하고 제도도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4+1 협의체도 지금 본인들이 동일한 안이 안 나오잖아요. 안에 대해서 250대 50은 뭐 합의가 서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50대 50,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의석을 50석으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4+1 여야 협의체 원내대표들이 얘기한 이 50석 그리고 연동률 50% 이것만 적용해 봤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수와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를 놓고 보면은 추산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방송국마다 다 계산이 잘 안 되고 절대로 딱 떨어지는 300석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뭐 대여섯 석, 7석 가까이 늘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뭐 계산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한 9석 정도. 보신 대로 바른미래당은 뭐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이제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뮬레이션 결과는 뭐 방송마다 좀 다릅니다만 지역구 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총선 때 지지정당이 당이 몇 개가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일정 부분 저도 그 소수 정당에 유리한 건 사실일 거예요. 소수 정당에 유리한 건 사실일 텐데 자유한국당이 뭐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1당과 2당 아마 뭐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뭐 연동형을 하는지 준연동형을 하는지 준준연동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는 거의 못 갖고 가리라 그거는 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2당은. 근데 사실 그 경우에도 저희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의석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지난 20대 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은 그 바른정당이 2위를 했죠. 그죠? 2위를 했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2위를 하고 정당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3위를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또 순위가 달라요. 그렇다면 지역구 의석수도 그럼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1당과 2당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선거제 법안이 바뀌었을 때 국민
국민이 이 선거제 법안을 보고 준연동형인지 뭐 준연동형인지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 연동형이 된다고 했을 때 과거처럼 지역구를 투표할지 아닐지도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전략을 지금. 유권자도 충분히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도 총선에 있어서는 전략 전술적으로 행동을 하시지 그냥 멍하니 계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어려운 건 이거를 지역 구민들한테 내가 투표를 하면 이 투표가 어떻게 의석에 연계된다 이걸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구는 뭐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뭐 속수 뭐 우리가 중선거구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비례대표제에서 어떻게 내 한 표가 그다음 정당 득표율에 던진 내 표가 어떻게 표로 연결되고 의석수를 어떻게 갖고 갈지는 좀 제발 저한테라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전에 그 모 공중파에서 보니까 그 투표 의석수 나오다 실수했다고 내리던데 표를 그죠? 그 방송에서 이제 김수환 평론가가 하시는 거 봤는데 계산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수학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아니 우리 평론가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건 거기서 준비하신 거니까 잘못됐다는 걸 오히려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죠? 뭐 이게 요즘도 대학 입학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이제 수능이나 학력고사 시절에는 뭐 상위 몇 퍼센트 몇 명 어디 지원 이렇게 쫙 표가 나왔는데 마치 3% 이상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4% 5%에 따라서 비례가 몇 석 이런 표가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한국당의 반발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4+1 합의체의 이야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준이 될지 준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캡을 씌운다. 이게 여러분들 그 뭐 모자의 그 캡인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50석을 비례대표 연동형으로 주는데 그 중에서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뭐 25개가 됐던 30개가 됐던 그것을 캡을 씌워서 보호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전 배분하듯이 배분한다. 그렇게 되면 또 계산을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잘 못하겠고 심상정 대표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이 협상한다. 개혁 취지 훼손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의 노력으로 지지를 보냈던 그런 어떤 아쉬움, 더 그런 것들이 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선거제가 너무 복잡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근데 캡을 씌운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현 선거제를 보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이 예를 들어서 10석이다. 그럼 내 정당 지지율이 40%다. 그러면 4석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동형으로 다 바꿔버리면은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기본적으로 많이 갖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뭐 자유한국당도 나중에 똑같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비례대표라고 하는 비례대표제는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 약자 문제 그리고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1번부터 쭉 나열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외부 인사들을 끌어들일 만한 요인 효과가 없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에서 준연동제를 적용해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지지율의 절반 정도 의석을 이제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적용하지 말고 한 30석만 적용하고 20%는 기존의 정당 지지율로만 그냥 배분하는 이런 방식을 가져가면 그런 방식에 있어서 정당 운영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나머지 이제 4+1이라고 하는 4+1 협의체에서 얘기를 해왔던 게, 최소한 그래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연동률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제 양당제,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양당제 구도가 좀 깨지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지역구도나 지역주의가 타파되고, 그리고 좀 작은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넓혀준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얘기가 되는데, 그 의석을 숫자를 줄여버리면은 다른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 하나 이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에 집착하게 되면은 저런 불명확한 선거제도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대신에 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의도 조금 완화되고 예. 그리고 조금 작은 정치 세력들이 좀 국회에 들어가서 예. 국회 풍토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조금 더 만드는 건 이 부분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산은 복잡해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은 일종의 개혁이라고 봐야 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예.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늘고 나면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당제가 되는 뭐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또 발생을 하고 정의당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20석을 충분히 넘길 거라고 합의 사항으로는 봤었는데 네. 이거 캡을 씌우고 나면 이제 애매해지거든요. 예. 뭐 30%밖에 사실상 적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잘 모를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정의당의 이제 심상정 전 대표가 예. 정개특위위원장을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뭐 250대 50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데 대해서 캡 씌우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선거제의 대의명분,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다. 근데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가 일정 부분 개혁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개혁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누더기처럼 그리고 이렇게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다든가 해서 다음 시간을 충분히 갖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의견 모두가 합의는 못하더라도 사실은 게임의 룰이니까 모두가 합의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천천히 이루어내도 되는 거지 지금 계산 산식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민주당 당론으로 비례대표 비율이 2대 1이어서 225대 75 그것도 4대 1로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례성 대표성이 후퇴된 상황인데 네. 250대 50이 되면 5대 1로 되니까 원래 2대 1에서 5대 1이니까 비례성 대표성이 확 후퇴를 했다는 예. 거죠. 그런데다 캡까지 씌우면 그 심상정 의원의 표현이에요. 꼼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비례성 대표성이 그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꼼수로 이 부분을 속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네. 얘기를 해요. 그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석수를 잃지 않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뭐 이것도 심상정 의원의 표현이에요. 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저는 이런 부분은 게임의 룰이니까 모두 합의를 하고 국민들한테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런 누더기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비례성, 대표성 강화라는 그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 현실하고 우리가 정치적 대의하고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간극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자기 지역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 하면요. 다음번 만약에 선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그 선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의원들은 또 똑같이 지역구 없어지는 거 반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도 그 딜레마에는 그대로 갇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실은 결단이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어디까지 협상을 하는가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원칙에 이두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에 최대한 가깝게 가려면은 결국 민주당이 조금 더 내려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협상에 들어와서 참여해도 크게 사실은 손해볼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려놓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끌어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거법 이대로 통과되면 분명히 이거 위헌이라고 이 법안 위헌이라고 아마 헌법 소원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요.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인구가 지역은 급격하게 주는 지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원석은 또 유지를 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호남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호남 지역만 좀 예외가 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나 보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4+1 협의체가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죠. 근데 이 협의체가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구를 이제 거기에 우호적인 그 근거를 하고 있는 지역 기반이 좀 호남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법대로 절차대로 그대로 한다면 그런 의혹이 사라지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는 우선 조정 대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한 6개가 조정 대상 그 인구수가 적어서 조정 대상이 되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6개가 됐는데 거기에 호남 지역구가 2개가 들어가죠. 익산 갑과 여수 갑이 들어가니까 유성엽 그 대한신당 그 창당준비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호남 지역구는 하나도 줄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익산갑, 여수갑이 없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3년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평균 내봤더니 3년 동안 괜찮았나 보죠? 평균 3년으로 바꾸자 공직선거. 아니 그러면 분리하면 다 바꾸고 지금 현행법 인정 안 하는 거면 그러면 지금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도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행법도 안 지키겠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시간을 가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그 숫자가 난무하고 뭐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해 충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방송하면서도 딱 명확하게 얘기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이제 오늘 이야기가 잘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주 17일이 후보 등록의 시작일인데 이 선거구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럼 17일 후보 등록 즈음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건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17일 전에 선거제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2번을 열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선거제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면 한 번 더 임시국회를 열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17일이면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다음 주 16일 월요일 나흘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게 아직까지는 뭐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부분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안 때 하지 못했던 부수 법안이 남아 있고 그리고 민생 우선 법안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뭐 이제 처리를 하고 필리버스터 들어간다고 한국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몇 시간 남으면 뭐 이 시간 안에 그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법안은 실제로 통과는 금방 하거든요. 지난번 예산도 30분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개 투표거든요. 이거는 무기명 비공개 투표를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근데 공개 투표는 그리고 이제 의안 설명을 하더라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기술은 다 습득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근데 마음만 먹으면 또 이제 또 늘리려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예산이 통과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은 사실은 문희상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예산이 먼저 통과된 경우는 없거든요. 그날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데 정회가 되면서 그 뒤에는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근데 이제 의안 번호가 예산이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부수 법안이 먼저 되고 세입 세출이 확정이 돼야 예산안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세입 세출을 확정시킨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의안 번호가 예산 법안이 제일 뒤에 있어요. 예산이. 근데 뭐가 급하신지 이렇게 먼저 하셔서 이런 난맥상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